안녕하세요. 오늘은 2010년 추석날에 벌어진 가슴 아픈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사연입니다. 이성호 씨는 72살의 노인이셨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죠. 1970년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며 성공을 거두신 분이었습니다. 분당 신도시가 막 개발되던 시절, 남들이 그런 외진 곳에 무슨 집을 사냐고 말렸지만 이성호 씨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그곳에 터를 잡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분당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 중 하나가 되었고, 이성호 씨가 소유하신 아파트들의 가치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부동산만 해도 10여억 원은 좋게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성호 씨는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젊을 때 고생해봐야 한다. 이것이 이성호 씨의 지론이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맨손으로 시작해서 오늘의 부를 일궜는데 자식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고 계셨죠. 물론 자식들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욱 자식들을 단단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이성호 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이재민 씨는 48살로 서울에 있는 IT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회사였지만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한국에도 밀려왔죠. 이재민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주식이 오르기만 할 줄 알았는데 금융위기와 함께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큰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등록금 마련도 어려워졌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 생계에 보탬이 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가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현주 씨는 45살로 분당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학원가에서 제법 이름을 날리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죠. 하지만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경기 침체로 학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학원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현주 씨는 강남 대치동으로 진출해 보려고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사채업체에까지 손을 벌리게 되었죠. 매일 걸려오는 독촉 전화에 시달리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이혼 위기에까지 몰렸습니다. 막내 이동욱 씨는 42살로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경기와 직결되는 업종이었는데 2008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건설업계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동욱 씨가 담당하던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회사는 책임을 현장 소장인 그에게 떠넘기며 해고해버렸습니다. 억울해서 산재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실업급여마저 끝나면서 이동욱 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 자녀 모두 각각 다른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성호 씨는 완고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2010년 9월 초 추석을 앞두고 이재민 씨가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찻집에서 만난 세 남매의 표정은 모두 어두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이재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꾸 젊을 때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당하는 건 고생이 아니라 파멸이야. 이현주 씨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신데 이동욱 씨는 아직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도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재민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으시면 나중에 상속받을 때 상속세만으로도 가산을 탕진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생전 증여를 받는 것이 세금 부담도 줄이고 당장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득했죠. 하지만 세 남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 중순 이현주 씨는 신경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최근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며 진료를 받았죠. 2010년 당시에는 정신과 약물에 대한 처방이 지금보다 훨씬 느슨했습니다. 특히 수면제의 경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도 쉽게 처방받을 수 있었죠. 이현주 씨는 몇 주에 걸쳐 여러 병원을 다니며 스틸록스라는 강력한 수면제를 다량 확보했습니다. 졸피뎀이 주성분인 이 약은 소량만 복용해도 깊은 잠에 빠뜨릴 수 있는 강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이성우 씨는 혼자서 제사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부인의 제사와 조상님들의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였죠.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스럽게 제수용품을 준비하시고 자식들이 올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성우 씨는 자식들이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명절만큼은 가족이 모여서 조상님께 예를 올리고 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셨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에 대한 원망이 있을까봐 걱정도 되셨지만 그래도 자식들이니까 이해해 주리라 믿고 계셨죠. 추석 당일인 9월 22일, 세 자녀는 각자의 집에서 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성호 씨는 자식들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으니까요. 거실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차례상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명절 음식 냄새가 고소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세 자녀는 한 명씩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명절 인사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성호 씨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래, 잘 왔다. 올해는 다들 바빠서 못 올 줄 알았는데 이성호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고하게 재산 분할을 거부하신다고 해도 자식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으셨으니까요. 차례를 지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성호 씨는 돌아가신 부인의 영정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올리셨고 자식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이성호 씨는 여전히 아내를 그리워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재민 씨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가족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아버지의 완고함과 자식들의 현실적인 요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아주시곤 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성호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들이 상에 차려졌습니다. 나물, 전, 갈비찜까지 명절 음식이 가득했죠. 혼자 사시면서도 자식들을 위해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세 자녀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경제적 절망감이 부모에 대한 도리마저 잊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이현주 씨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지. 그래도 아직은 혼자 살만해. 이성호 씨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무릎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셨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서였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이재민 씨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모인 김에 술 한잔 어떠세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이성호 씨는 기꺼이 동의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건강을 위해 술을 자제하시는 편이었지만 명절에 자식들과 함께하는 술자리는 별개였습니다. 이현주 씨가 부엌으로 나가서 소주와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미 계획을 세운 이상 실행에 옮겨야 했습니다. 스틸록스 알약을 곱게 갈아서 소주병에 넣었습니다. 무색무취인 이 약물은 술에 섞여도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현주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와 이혼 위기에 처한 자신의 현실을 떠올리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 아버지, 건배하시죠. 이재민 씨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아버지께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래, 너희들도 모두 건강해라. 이성호 씨는 기분 좋게 잔을 기울이셨습니다. 자식들과 함께하는 술자리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연신 웃음을 띠고 계셨습니다. 첫 잔, 둘째 잔을 마시면서도 이성호 씨는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잔을 마신 후부터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리 졸리지? 이성호 씨가 중얼거리시며 이마를 짚으셨습니다. 아버지,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요즘 혼자 계시느라 무리하셨나 봅니다. 이동욱 씨가 걱정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좀 쉬시다가 술 더 드시죠. 이현주 씨의 말에 이성호 씨는 소파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틸록스의 강력한 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상하다. 몇 잔 안 마셨는데. 이성호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시려 했지만 이미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결국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세 자녀는 아버지가 완전히 의식을 잃으신 것을 확인한 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실행할 차례였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 이동욱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우리 모두 파멸이야.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야 해. 이재민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자 세 자녀는 의식을 잃으신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이재민 씨의 SUV였죠. 뒷좌석에 아버지를 눕히고
담요로 덮어드렸습니다. 차는 분당을 벗어나 남한산성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추석 연휴 밤이라 도로는 한산했고 다행히 검문소도 없었습니다. 이재민 씨가 운전을 하고 이연주 씨와 이동욱 씨가 뒷좌석에서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호흡은 정상이야. 너무 많이 먹인 건 아니겠지? 이동욱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용량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냥 깊이 잠든 것뿐이야. 이연주 씨가 대답했지만 사실 그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려서 남한산성 인근의 외진 등산로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도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는데 추석 연휴 한밤중이라 더욱 적막했습니다. 세 자녀는 아버지를 차에서 내려서 등산로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내려가니 작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라면 며칠이 지나도 누군가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여기다 두고 가자. 이재민 씨가 말했습니다. 이성호 씨를 나무 밑에 눕혀드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폰도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세 자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안도감까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기적적인 사건을 말이죠. 새벽 5시경 남한산성 등산을 나온 산악회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60대 어르신들이었죠. 이른 시간이었지만 맑은 가을 공기를 마시며 산행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저기 누가 쓰러져 있는 것 같은데? 앞서 가던 김철수 씨가 계곡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산악회 일행들이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무 밑에 한 노인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다행히 숨은 쉬고 계셨습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한 회원이 급히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습니다. 여기 남한산성 등산로에서 의식불명 상태의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빨리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 산악회 회원들은 이성호 씨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담요를 덮어드리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죠. 얼마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성호 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이 심각하다고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성호 씨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을 때 세 자녀는 각자의 집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후에 아버지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할 계획이었습니다. 치매로 인해 길을 잃으셨다고 할 작정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경 이재민 씨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성호 씨 보호자분이세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당 서울대병원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재민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아버님께서 남한산성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계시다니.
이재민 씨는 급히 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 전화를 받은 이현주 씨와 이동욱 씨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추위에서 밤새 버티실 수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놀라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세 자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실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담당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심한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이 있어서 며칠 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에서 좀 이상한 게 발견되었어요. 의사의 다음 말에 세 자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상당한 양이었어요. 혹시 아버님께서 평소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나요? 이재민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그런 약은 안 드시는데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의사의 말에 세 자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미 상황이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이성호 씨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보시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현주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다. 이성호 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산에 계셨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이동욱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성호 씨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어제 너희들과 술을 마셨던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다음은 세 자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성호 씨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술을 마시다 갑자기 쏟아진 졸음, 그리고 차 안에서 들려오던 자식들의 대화까지. 산에서 깨어나셨을 때 모든 상황을 이해하셨던 겁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성우 씨는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지금 당장 진실을 폭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하셨죠. 이성우 씨는 일부러 기억상실증을 앓는 척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본심을 확인해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혹시 이번 일이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걸까? 담당 형사님이 곧 오실 예정입니다. 간단한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세 자녀의 얼굴이 다시 한번 굳어졌습니다. 1시간 후 성남동부경찰서의 박재웅 형사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경험 많은 형사였죠.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박재웅 형사입니다. 박 형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호 씨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상당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거든요. 평소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런 약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면제를 먹인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성호 씨는 잠시 생각하는 척 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추석이라 아이들이 와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저녁에 술을 조금 마셨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납니다. 박 형사는 세 자녀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계셨던 분들이 이분들인가요? 네, 제 자식들입니다. 혹시 어제 저녁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어르신께서 갑자기 어디로 나가신다거나. 이재민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좀 피곤해 하셔서 방에서 쉬시라고 했는데 그 다음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 형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고 대답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일단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 어르신의 집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별도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세 자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형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성호 씨는 눈을 감고 계셨고 세 자녀는 서로 시선을 피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집에 가 있을게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이재민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이성호 씨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나간 후 이성호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셨는데 결국 그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성호 씨는 단순히 분노만 느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이해가 되셨거든요.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는지, 그리고 그 절망이 어떻게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지. 이성호 씨도 젊은 시절 가난했을 때를 떠올리며 자식들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날 밤 이성호 씨는 박 형사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간병인이 없는 틈을 타서 직접 전화를 걸으신 겁니다. 형사님, 저 이성호입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사실 형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곤란하고 혹시 퇴원하면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박 형사는 이성호 씨의 목소리에서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을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르신께서 편하신 곳에서 만나시죠. 이성호 씨는 자식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성호 씨는 퇴원 수속을 밟으셨습니다. 의사는 며칠 더 입원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이성호 씨는 집에서 쉬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사실 자식들과의 마지막 대결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셔야 했던 겁니다. 세 자녀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효자, 효녀,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기억이 조금이라도 돌아오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이연주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건강이 아니라 혹시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들도 고생했구나. 이성호 씨는 여전히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바라보시는 눈빛 깊숙한 곳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성호 씨는 약속한 대로 박 형사와 만났습니다. 분당 중앙공원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였죠. 형사님, 사실 저는 그날 밤의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씨의 첫 마디에 박 형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제 자식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고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싶어요. 박 형사는 이성호 씨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부모가 복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들이 다시 저를 죽이려고 시도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주세요. 이성호 씨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자식들이 첫 번째 시도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분명히 두 번째 시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셨던 겁니다. 특히 자신이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과감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형사님이 지켜보고 계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박 형사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이성호 씨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존속살해 미수는 중대한 범죄였고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현행범 체포가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성호 씨는 자식들 앞에서 일부러 건강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산책도 나가시고 평소처럼 집안일도 하시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계시는 것처럼 연기하셨죠. 하지만 여전히 기억상실 증상은 계속되는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가끔씩 며칠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시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면서 자식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 안 나세요? 이동욱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술 마시고 나서부터는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어떻게 그 산까지 갔는지도 모르겠고. 이성호 씨의 대답에 세 자녀는 서로 안도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직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들은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고 언제 어떤 단서가 발견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시면 혹시 기억이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재민 씨가 다시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외곽의 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경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고 아버지 기억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연주 씨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한 번 더 해야 해.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재민 씨의 말에 이동욱 씨가 반대했습니다. 형, 그건 너무 위험해. 이미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야 해. 수면제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써야 해. 이재민 씨는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한적한 곳에서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다른 차량으로 들이받는 것이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이 갑자기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면 운전자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어. 이현주 씨와 이동욱 씨도 결국 형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재민 씨가 아버지께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나 하러 가시겠어요? 답답하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그래, 좋은 생각이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도 쐴 겸 해서. 이성호 씨는 기꺼이 동의하셨습니다. 물론 자식들의 진짜 의도를 뻔히 알고 계셨지만 계획대로 따라가 주셨던 겁니다. 그날 오후 세 자녀는 아버지를 모시고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도로로 향했습니다. 이재민 씨가 운전하고 이성호 씨가 조수석에 이현주 씨와 이동욱 씨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기분이 어떠세요? 이현주 씨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나오니까 기분이 참 좋구나. 이성호 씨는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여전히 그들에 대한 사랑은 남아 있으셨던 겁니다. 차는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민 씨는 미리 정해둔 장소에 도착하자 차를 세웠습니다. 아버지, 잠깐 바람 좀 쐬고 가시겠어요? 그래, 좋다. 이성호 씨가 차에서 내리시자 이재민 씨도 따라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접근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재민 씨가 미리 섭외해둔 운전자였죠. 돈을 받고 사고를 내주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호 씨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차량이 접근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재빠르게 길가로 피하셨습니다. 그 순간 사방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박 형사가 이끄는 수사팀이 미리 잠복해 있었던 겁니다. 모두 손들어 현행범 체포한다. 세 자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재민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성호 씨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그날 밤의 일도 모두 말이다. 세 자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속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쇠소리가 적막한 도로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자녀는 하나둘씩 경찰차에 태워져 성남 동부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이성호 씨는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추석날 밤에 있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기록하셨죠. 술에 수면제를 탄 것, 산에 버려진 것, 그리고 두 번째 살해 시도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까? 박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자식들이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같은 선택을 하더군요. 이성호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연주 씨가 여러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두 번째 살해 시도에 가담한 운전자의 자백까지 세 자녀가 변명할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지내는 동안 세 자녀는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민 씨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경제적 절망감이 자신을 그런 선택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죠. 이연주 씨는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동욱 씨는 형과 누나를 따라 한 것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한 달 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죠. 피고인 이재민, 이연주, 이동욱은 존속살해 미수 및 존속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는 이들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부모를 살해하려 했고, 특히 두 번째에는 외부인까지 동원해 더욱 확실하게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판단 착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를 살해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두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재판장은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성호 씨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증언대에 서신 그분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더욱 늙으신 것 같았죠. 피해자께서는 피고인들에 대해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재판장이 물어봤습니다. 이성호 씨는 잠시 침묵하신 후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차례의 공판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이재민은 주도적 역할을 했으므로 징역 12년, 피고인 이연주는 범행 도구를 준비했으므로 징역 8년, 피고인 이동욱은 소극적으로 가담했으므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세 자녀는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민 씨는 허탈한 표정이었고 이연주 씨는 눈물을 흘렸으며 이동욱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판결 후 이성호 씨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시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집은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이 찾아올 일도 없고 명절에 모여서 차례를 지낼 일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성호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분당의 집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담긴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으셨던 겁니다. 이성호 씨는 제주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곳에서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으셨던 것이죠. 분당의 아파트들을 모두 정리하시고 그 돈의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큰 돈을 내놓으셨죠. 아이러니하게도 자식들이 그토록 탐냈던 재산이 전혀 다른 가정들의 희망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른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부 당시 이성호 씨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정착하신 이성호 씨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시고 작은 텃밭에서 야채를 기르시며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가끔 옛날 일을 떠올리시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십니다. 자식들이 감옥에서라도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출소 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한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세 자녀는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민 씨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씨는 깊은 후회에 빠져 종교에 의지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씨는 교도소 내 직업 훈련을 받으며 출소 후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시간만이 답해줄 수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가족 간의 사랑과 도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